보겠습니다. 그 장애의 사유 찾아봤어요? 네, 네. 장애의 사유는 장애죠. 장애의 사유는 더 없잖아요. 그리고 기본서 546쪽에 아래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장애 자체는 장애지 뭐. 근데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이 오른쪽 페이지 547쪽에 그 세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 중에 정말 특이한 거 이용 권한이 정지된 경우가 있다는 거 그걸 꼭 알아두시라고. 그죠? 그거 한번 봤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장애 사유와 그 전산처리설비 쪽에 나오는 그 장애 비스무리한 그 사유 네 가지를 구분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보니까 이것도 많이 축약된 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연계정보통신망 말고도 다른 말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말을 바꿔 쓸 수 있고 이렇게 줄여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걸 좀 익숙해져야 돼. 아,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구나. 이렇게. 14번. 14번은 시행 규칙 중에서 아주 시험에 나오기가 좋은 그런 거에서 이미 제가 뭐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죠. 네, 가격신고 생략 대상에 늘 시험에 답으로 나왔던 거는 이 숫자였어요. 1만 불이 뭐 3만 불, 4만 불 뭐 이렇게 왜 이 숫자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이 부분이 바뀌어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바뀌었네. 그죠? 과세 가격 1만 불이한데 거래 가격이라고 하면 일단 틀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틀린 게 또 하나 또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과세 가격이 미화 1만 불 이하, 즉 금액이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두 가지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해지 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 또 분할화에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질문: 제외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가격신고 상략 대상인데 거기 제외되니까 가격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생략하면 안 된다. 얘는 가격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딴 식으로 이제 오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오히려 이 제외되는 걸 앞에 집어넣어가지고 슬쩍 숨기는 거죠. 여러분 다만 뭐 뒤쪽에 제외한다. 요거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주의하셔야 보셔야 돼요. 맞죠? 뒤에 단서가 없네? 뭐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고. 단서가 앞으로 변해서 갈 수 있다는 거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정부 지자체가 수입하는 거, 뭐 특정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거, 1번이나 4번은 다 믿을 만한 물품이니까 가격신고 생략하자 그런 얘기고, 2번에 보면 종량세와 종가세 중에서 높은 거를 선택하는 물품을 제외한 종물품 그랬는데 보세요. 이게 뭐 복잡하냐 이렇게. 종가세는요.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만약에 종가세 물품이라면 가격 신고를 생략할 수 없어요. 근데 심지어는 이런 거 종량세와 종가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종가세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가격 신고를 생략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전체를 이건 뭐 여기다가 밑줄치기 아니라 사실 이만큼이네, 그죠? 좀 어색해. 문장이 일단 어색해. 이 전체를 제외하니까 말하자면 종가세는 전혀 없는 종량세 물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과세법 출제하시는 분들이 출제는 잘하는데 언어는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 호응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볼 때 이상한 문장이다 하면 거의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15번. 15번은 보세 판매장, 듀티 프리 샵 그거네요. 네. 1, 2, 3번은 법의 196조에서 4번은 그 다음 주에서 나온 겁니다. 보세 판매장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게 보세 판매 되느냐 이게. 면세 혜택을 받는 게 뭐냐 이게. 일단은요. 일본에 보니까 이상하다.
외국으로 반출돼야지 일단은 면세 판매되는데, 보세 판매되는데. 근데 출국장에서 사가지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도 판매가 되지만은, 중요합니다. 여기 이 단어 있죠. 인도. 이 단어가 붙으면 반출하지 않아도 판매가 돼요. 인도가 없으면 반출해야 돼요. 근데 인도가 있으면, 저 단어가 있으면 반출하지 않아도 구제가 돼요. 2번이 답인데,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 판매장.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 판매장이라는 건요, 입국장 면세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건 파는 건 당연히 이 사람한테 팔겠지. 입국하는 자에게 팔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입국 경로에 설치되면은 입국하는 자에게 파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입국장에 면세점을 따로 설치했으니까 최근에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국하는 자에게도 당연히 물품을 판매할 수, 이거 보세요. 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거 장난친 거네 또. 할 수 있죠. 근데 가운데 있는 이 표현이죠.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면. 일단 말이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말이 여기 들어가면 진짜 웃긴 얘기예요. 이게 보세요. 들어올 때 샀는데 웬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러면 왜 들어가니?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일단은.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법에 없는 문장이에요. 없는 표현을 집어넣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좀 이상한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결론, 예, 들어올 때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리고 3번에 야, 여러 가지 뭐 보세 판매장에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 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데, 여기 제한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 말은요, 이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은, 이거 어디 갔냐? 제한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은 저 앞에 세관장과 잘 어울려. 일단 그래. 근데 세관장에게만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관성장에게도 써요. 근데 저는 빈도를 말하는 건데, 제한이란 말은 세관장에게 많이 써요. 왜냐면 이게 제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이렇게 업무 중에 그거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표현은 세관장에게 많이 써요.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맞는데 이걸 뭐 관성장과 세관장을 구분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한도 뭐 이런 것들은 재경부를 정한다고 했는데, 판매 한도는 확실하게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출국장 면세점의 판매 한도는 얼마예요? 출국장.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보세 판매장. 응? 없어졌죠? 없습니다. 지금 대답을 안 한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원래 5천 있고 뭐 3천 있고 이러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판매 한도가 시행규칙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입국장 면세점, 입국장 인도장 밖에 없어요. 입국장 면세점 800, 인도장 800, 합쳐도 800. 그것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그 800, 800, 800 합쳐도 800 나오는 거는 다 재경부령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다른 조항이에요. 이거는 시내 보세 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라는 건데, 보세요. 현장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은 왜 제한이 되죠? 반출을 안 했어. 현장 인도라는 건요, 여기 지금 내륙에 있는 보세 판매장에서, 내륙에 있는 매점에서 물건을 팔면 옛날에 못 받았는데 지금은 물건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항에 가서 바로 프랑스로 떠나야 된다고. 근데 안 나갔어. 그런 사람 세관장한테 걸리면은 바로 운영인한테, 판매인에게 연락해 줍니다. 그 사람 다시 오면은 절대로 물건 주지 마. 그 사람 안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죠. 그게 바로 현장인도 제한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음부터는 관성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를 꼭 아셔야 돼요.
이 제목이 현장 인도의 특례거든요. 이게 왜 그런 특례라는 표현을 썼냐면 원래 현장 인도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현장 인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례의 원칙은 말 그대로 현장 인도예요. 그런데 안 나갔어. 현장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현장 인도의 반대말이 과성장 인도 이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요거 바꿔 쓰면 안 됩니다. 맞죠? 요거 바꿔 쓰면 안 된다고. 이거는 인도 제한되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에요. 과성장 인도, 판매 현장 인도. 그렇죠?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품목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107조, 106조 시행령이네요. 네. 기억번은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건데 조금 어렵네요. 보시면은 과성장은 법원의 판결로 그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품목분류위원회에 심의 붙여야 된다.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굳이 기억번을 얘기하면 품목분류의 변경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 나왔다고? 품목분류의 변경. HS 코드 변경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 때문에 품목분류를 HS 코드를 바꾸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법원이 땅땅땅 이러면서 판결했다고 그대로 받아들여?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원의 판결을 한번 이 과성 내부에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내부화시켜야 돼. 그게 바로 이거예요.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바로 HS코드 바꿔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 판결의 내용을 기준으로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땅땅땅 해야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판결이 났잖아. 그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예요. 사실 선고나 확정인데 뭐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 이거를 확정된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이 다 끝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이 3개월 이 부분이 바뀔 줄 알았더니 여기 바뀌었어요. 이렇게 법원의 판결 말고도 외부적인 어떤 결정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거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원의 판결 조자리에 관세협력 이사회의 권고결정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판결이 확정된 날 자리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관세협력 이사회의 권고결정.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말은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그리고 관세협력 이사회의 권고결정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아주 독특한 형태의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호 및 소호까지만 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호가 몇 단위게요? 4단위. 소는 6단위. 원래 HS코드는 10단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10단위가 나와요. 10자리가 나와요. 숫자 코드 10자리가. 근데 전 4자리만 알려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호. 전 6자리까지만 알려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소호. 호까지만 소호까지만 또 심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만. 호까지만 소호까지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 무조건 10자리다. 뭐 그렇게 이제 오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니. 약식으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라고 그래요. 실무적으로는 간이한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죠. 니은번은 맞고 디귿번에 난 진짜 이걸 보고 나서 처음에 어디가 틀렸지 막 그랬다니까.
보세요. 관세청장은 심사 대상 물품의 성질상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지 않더라도 품목을 심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견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잘 보세요. 성질상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지 않으면 견본을 제출해야지. 이게 원래 표현은 이래요. 제출하기 곤란해. 근데 문제는 그게 없어도 심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막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리고 사실은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랬죠. 틀린 건 어차피 틀린 거다. 이 1번, 2번을 가지고 뭉뚱그려서 틀리게 만들어 놓고는 3번을 아예 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 1, 2, 3번이요. 요거 쓰세요. and라고. 1 and, 2 and, 3 이럴 때 드디어 여기 견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론. 견본 제출 생략은 쉽지 않다. 샘플 제출을 생략하는 건 쉽지 않다. 이게. 샘플을 제출하는 게 곤란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심사인 지장이 없어야 되고 and 통과 시에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이 3번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1 and, 2 and, 3이라니까. 일단 여러분이 느낌상 샘플 제출을 생략하는 건 쉽지 않구나. 세 가지 요건이나 만족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두셔야 돼. 맞죠? 그리고 릴번에 이 보정이 나오면 뭐 다 20일이죠. 그죠? 네, 답은 4번입니다. 17번. 가산세네요. 이거 뭐 매번 나오는데 지금 이제 가산세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네, 또 있네요. 근데요, 가산세는요,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금액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단 가산세 금액, 그 기본적인 금액이 얼마예요?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금액을 얘기해봐요. 그럼 부족세액의 10%에 플러스 뭐 이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자가 상당히 복잡한데 뭐 10만 분의 22도 있고 3%도 있고 복잡해. 뭐 뜻이냐? 오답이요. 가산세 금액이 나오면 웬만하면 오답이에요. 보세요. 1번에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가산세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법정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미납부세액이에요. 체납한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3%만 붙으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플러스가 있잖아. 얘가 더 들어가야 된다니까. 실무상 부족세액의 10%그 부분은 뺀다 하더라도 이건 그런 상황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맞는 말로 쓰려면 이걸 다 써줘야 된다니까. 이만큼 된다. 이만큼 안 된다니까.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실무상 그런 거지 사실상은 논리적으로 그 법에 있는 규정상 얘기한다면 부족세액이 10%그 부분도 써줘야 돼요. 어차피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액은 가산세 금액은 맞는 말로 내기가 참 어렵다. 맞죠? 가산세 금액은 맞는 말로 나오기가 어렵다. 맞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짧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가산 금액은 짧게 쓰면 짧게 나오면 이거는 너무 축약해놨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그거와 비슷하게 풀 수 있는 게 3번이에요. 보세요.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대. 거기에 100분의 6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대. 이렇게 짧게 쓸 수가 없어. 금액을 이렇게 짧게 써? 10%가 60%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 옆에 사실 제1항 이후의 금액 이게 뭔 뜻이냐면 이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로 납부지연 가산세 그 이자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1번도 3번도 다 금액 얘기야. 다 오답이요.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산세는 금액이 나오면 웬만하면 오답이라.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은 수송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말이 됩니까? 요 세 가지 경우에 우리가 가산세를 징수하죠. 체납한 경우 1번. 그리고 부족세액 징수하는 경우. 근데 부족세액 징수는 두 가지 상황이에요. 수송신고에 따라 납세자가 스스로 제가 조금 냈네요 라고 할 때 가산세가 있고요. 그리고 경정, 세관장한테 걸렸어.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가산세예요. 근데 수정신고까지 가산세 부과하는 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늦었잖아요. 보정신청은 안 받잖아요. 보정신청은 가산세 내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정신청은 봐주는데 수정신고는 안 봐줘요. 수정신고는 언제부터 할 수 있죠?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까지가 보정기간이니까 그 이유잖아요. 6개월 지나가지고 6개월 지나서 쫄래쫄래 와가지고 수정신고하겠습니다. 이건 가산세 부과합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웃긴 말이에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를 징수할 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 그냥 안 냈대. 이런 얘기지. 여기 이 말이 들어가야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이래야지 이제 미납부세액이 되는 거지. 이거 어차피 틀린 거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틀린 건 어차피 틀린 거예요. 어차피 틀린 거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나머지 표현도. 4번에 보시면은 이 표현은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거는 아예 법에 용어 정의가 있어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뭐예요? 그거 10% 그거 빼고 나머지 이자 부분 있죠. 그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건데 납부기한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구조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 납부구조는 여러 번 발급하지 않습니다.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보내요. 딱 두 번 보내. 근데 거기 끝에 안내문으로 뭐 돼 있냐면 며칠까지 안 내면 몇 프로 붙고 며칠까지 안 내면 얼마 되고 그래가지고 연체되는 금액들이 거기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것들은 더 이상 지연된 것에 대한 가산세가 얼마나 더 커지는지는 더 이상 납부구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 단어 있죠, 요 단어. 지연. 예. 요 단어랑 이거를 같이 보셔야 돼. 납부지연 가산세를 그냥 어떤 용어 정의로만 보지 마시고 이거 말 그대로 지연되었을 때 가산세인데 이거는요 연체세 비슷한 거예요. 이건 이미 안내가 다 돼 있어 두 번째 납부고지서에.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납부고지서가 따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연에 대한 안내는 두 번째 고지서에 다 나온다. 저거 봐요. 뭐라고요? 지연에 대한 안내는 두 번째 고지서에 다 나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발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맞죠? 지연에 대한 안내는 두 번째 고지서에 다 나온다. 18번 보겠습니다. 18번. 관세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요. 아우 복잡해. 1, 2, 3번은 법의 46조이고 4번은 저 끝에 106조상 이게 지정보세구역 환급에서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낸 거예요. 1번에 세관장이 확인한 관상급금이 있다면 납세무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챙겨주죠. 이거는 뭐 얼마나 많이 나온 오답인지 몰라요. 꼭 청구해야지 환급이 된다고 계속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라도 알면 돼. 환급을 청구하는 사람이든 세관장이든 누군가라도 확인하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두 번째 줄에 이 경우라는 부분은 이거는 시행령의 표현이에요. 이것도 법과 영을 막 섞어 놓은 거야.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환급 받을 때 신청하거든요. 환급 신청이라는 말과 환급 청구라는 말은 완전히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환급 청구, 환급 신청할 때 신청서를 내는데 뭘 내야 되냐면 환급 받고자 하는 금액만 신청서에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이런 것들 그리고 수입신고, 수리 연월일, 신고번호 그리고 플러스 환급 사유까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장은 이 두 번째 줄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하면
사실은 틀리는 거예요. 이게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청서를 이것만 기재했다고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X라고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밑에 게 파란 글씨가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왜 대충 쓰고 만 거예요? 어차피 위에가 틀렸으니까. 틀린 건 틀린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줄이 맞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부족해도 그냥 대충 한 거야. 어차피 첫 줄에서 틀려버렸으니까. 맞죠? 그다음에 이번에 양도 얘긴데 양도는요 가능하죠. 충당도 가능하죠. 근데 양도에 승인이 어딨어? 이거 마치 뭐 승인을 받아야지 양도할 수 있고 승인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쓴 거잖아요. 아니에요. 양도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앞에 조금 뭐 말이 붙어 있긴 한데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 신청서에 뭐 항목 뭐 내라는 뭐 그런 정도야. 세관장 승인 얘기는 어디도 없어요. 맞죠? 양도 가능, 충당 가능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충당은 그 대신 충당은 통제 줘야 돼요. 충당 통제. 양도야 환급 받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지만은 충당이라는 건 세관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충당을 조용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충당했어 라고 이제 충당은 통제가 있는 거예요. 충당이 있는데 충당은 항상 두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거에서 그러니까 어떤 빈 공간을 다른 걸로 채워 넣는 게 충당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 개의 괄호가 있죠? 그러니까 세관에 내야 되는 돈이 있다면 그거를 환급 금액에서 충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나오면 맞는 거예요. 뭐 3번은 맞네. 4번은 106조의 사항인데 106조 자체가 위약환급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항이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 변질, 손상물이란 관세환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지정보세구역 이 반줄 다음에 이것도 틀렸어. 지정보세구역의 인 중에 장치 중에 재해로 인해서 망가지면 아우 안타깝다. 써보지 못하고 망가졌구나. 그래서 돌려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뭐 제가 이 두 개 X를 했지만은 이 문장을 여기를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문장 전체가 구조가 일단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표현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정보세국이라는 거. 꼭 알아야 되고 장치되어 있는 중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 문제의 포인트가 이잖아요. 지정보세구역에 있다가 망가졌다는 거야. 왜 망가졌어? 이 때문에 쟤 때문에. 이것도 빼놓을 수는 없겠다. 그쵸? 통과는 끝났어. 근데 지정보세구역에 있다가 아직까지 죽치고 있다가 집에 안 가고 있다가 갑자기 망가졌어. 그래도 법은 이거를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환급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이 장치 중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여기 반출됐다고 하면 당연히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격의 저하분에 상하는 관세를 환급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저 X라고 해놨는데 이 환급한다고 할 때 얼마나 환급하는 거예요? 얼만큼 환급하는 거냐면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액만큼 환급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계산해요. 그 환급액을 계산할 때 손상 감면의 그 경감액처럼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 수입품의 관세액에서 가치 감소 후의 관세액을 뺀 차액만큼 또는 가격의 저분에 상하는 관세액 그 두 개 중에서 많은 금액을 환급해요.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게 얼마나 복잡한지. 어떤 관세액에서 어떤 관세액을 뺀 차액과 그리고 이 가격의 저분에 상하는 관세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환급한다고. 그렇게까지 써야지 맞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완전히 설득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짧게 썼다고. 그러니까 이거 환급액도요. 그러니까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환급이나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액이나
맞는 말로 쓰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워낙 기니까 무슨 금액과 무슨 금액 중에 많은 금액을 감면한다 또는 환급한다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맞게 하려면 한 5줄 나올 거야. 맞죠? 19번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예. 여기 이제 답은 4번인데 1, 2, 3번은 266조네요. 예. 그리고 4번은 이게 뭐야? 시행령 264조의 3. 조사 결과 통지의 공표? 잘 모르겠다. 예. 보겠습니다. 계속. 예. 한 시간이 좀 넘어가도 이건 좀 끝까지 그냥 다 할게요. 예. 일본에 보시면은 상설 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차례. 저 강남에다 쇼룸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수입 물품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의무가 있죠. 일단은 세금 계산서 비치해야 됩니다. 또 수입 사실 증명 자료 비치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영업 보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백화점도 있고, 뭐 오프라인 판매해가지고 5억 버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 판매해가지고 10억 버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다 나오죠. 백화점 등이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재경부령에. 그쵸? 여기 이 문제에선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재경부령의 내용을 여러분이 파악해 두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 앞에도 문제가 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야 이게 여기 목적이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 그죠? 소비자 피해 예방. 그래서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유통실태 조사하는 거는 그 목적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래요. 그래서 유통실태 조사의 목적도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유통실태 조사를 했어? 그걸 갖다가 나중에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가 되면은 그거를 공개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유통실태 조사 결과를 알려줄 수도 있고, 근데 널리 알리는 건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만 알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랑 합의가 되면 그때는 공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어가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관성장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주어가 둘 다 관성장은 아닌데. 한번 찾아보세요. 266조. 이게 뭐 공개한다는 거 이거는요. 확실하게 이거는 관성장인 것 같아. 왜냐면 공개는 관성장 용어거든요. 근데 이 위에 거 조사 개념은 관성장 말고 한 사람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나? 266조 찾아보시라고. 이 유통실태 조사하는 건 누가 해요? 관성장이나? 여기 쓰세요. 세관장. 이 느낌이 좀 있어야 돼. 조사는 관성장도 하고 여기서는 세관장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쓰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지 뭐. 그러니까 관성장만 외울 게 아니라 사실상 세관장이 나와도 괜찮은 거야. 근데 이 밑에 거는요. 이거는 세관장이 안 들어가. 공개는 관성장이 하는 거예요. 맞죠? 또 4번에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서면 실태조사 개시하기 전에? 조사도 하기 전에? 말이 정말 웃긴 거지. 무슨 조사도 하기 전에 의견 진술을 하냐. 조사 중에 해야지. 의견 진술도 조사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 자체가 진짜 넌센스야.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조사는 다 끝났어. 근데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의견 진술하는 거죠. 이거는 말장난 거 같긴 한데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우스운 얘기예요. 아니 조사하기도 전에 의견 진술해? 의견 진술도 조사다. 알았죠?
의견 진술도 조사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요. 요거는 사실은 근데 제가 이게 바뀌어 나올 줄 몰랐어. 그래서 사실 264주의 삶 요거는 제가 설명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네. 요것도 한번 요 문제 통해서 봐두세요. 알았죠? 예. 씨, 임용고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이제 봐두시란 말이야. 그랬죠? 난 지금 얘기했어. 20번. 납사보호위원회. 이게 이제 문제가, 납사보호위원회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두 개가 있어. 관성해두는 게 있고, 또 세관해두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걸 자꾸 구분해요. 시험 문제는 뻔해요. 관성해두는 세관, 관성해두는 납사보호위원회를 세관해두는 납사보호위원회라고 바꿔서 내는 거야.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아주 내기가 너무 좋아. 위원회가 두 군데 있어서. 예. 보세요. 일단은 기억번은 법의 118조의 4이고 니은 디귿리을은 시행령 144조의 3이네요. 예. 기억번 납세보호관은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감독한대요. 보세요. 지금 누가 뭘 감독한대요? 납세보호관이 납사보호위원회를 감독한대요. 아니 이 사람은 납사보호관은 납사보호 담당관을 감독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감독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납사보호관이 납사보호 담당관을 감독한다고 해도 맞아. 근데 납사보호관이 납사보호위원회를 감독한다고 해도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위원장과 민간위원회 임기는 2년이래. 맞아요? 여기 너무 특이한 게 뭐냐면 민간위원회는 알겠는데 얘가 들어간 게 특이해. 근데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납사보호관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 사람도 결국 공무원 티를 벗은 사람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위원장도 들어가는 거야. 요런 표현은 요런 구조에 그러니까 민간위원 이렇게 하나만 나오지 않고 위원장과 민간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라는 거는 납사보호위원회만 나와요. 위원장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다른 데는 위원회 임기를 얘기할 때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회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그 보궐위원 임기가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보궐위원 임기 얘기는 없어요. 써놔요. 보궐위원 규정은 없다. 보궐위원 임기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1년짜리가 어디 있지 않았나? 임기 1년짜리인 거? 응?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만 1년이죠. 근데 그건 1년인데 여기도 좀 특이한 건 있어요. 여기는 오히려 보궐위원 규정이 없다는 거 그게 특이한 점이지 뭐. 그 대신 뒤에 뭐 무슨 말이 붙었냐 그랬더니 이거네. 연임 가능. 관세법은 다 연임이 가능해요. 근데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해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거는 두 차례만. 여기 시험의 분위기 알겠죠? 한 차례 두 차례 이런 거 많이 바꿔요. 딱 이 디귿번이 그거네. 그쵸? 납세보호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잘 보세요. 납세보호관은 관성에 있어요? 세관에 있어요? 관성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성의 납세보호위원회 위원이에요. 물론 이 사람만 위원은 아니에요. 이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위원인데 이게 이제 1등 위원이야. 그러니까 이 디귿번은 결과적으로는 납사보호위원회 위원회 구성을 놓는 게 아니라 납사보호관이 관성에 있냐 세관에 있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납사보호관은 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세관에는 납사보호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여기 만약에 본부세관해주는 납사보호위원회 위원이 된다를 맞는 말로 놔두고 앞에 거를 바꾼다면 저기를 납사보호 담당관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맞는 말로 바꾸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회는 납사보호관이나 보호 담당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까지 있는 거는 우리가 참 힘든데 요거 1번 있죠? 관성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성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본 적이 없어. 근데도 이 사람도 위원이 된대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이거 살짝만 볼게요. 여러분 이제 어디 보시냐면은 기본서에 287쪽 볼게요. 287쪽. 예, 여기 보시면은
287쪽에 아래쪽에 시행령 134조의 3 납사보호위원회 위원이 나오는데 우린 사실 여기까지만 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밑에 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 사실 나온 거예요. 보세요. 일단은 본부 세관에 두는 건 보호 담당관이에요. 맞죠? 근데 그 다음 장 보시면은 관성에 두는 위원회에 있는 건 납사보호관이에요. 요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기본 문제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것들은 너무 어렵잖아. 그쵸? 특별히 여기 지금 나온 게 이거예요. 관성의 상급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성량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도 관성 납사보호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말이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깊이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더 나오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어쨌거나 요 자리에 여기 있었다는 건 알아두시고 여기 색깔 바뀐 거 있잖아요. 납사 보호관과 보호 담당관은 저거는 뭐 기본이니까 저거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아우, 1시간 지났나? 40분? 네. 아, 오늘 왜 이렇게 엄마 보고 싶지? 네, 제 머릿속에서 지금 시나리오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하고 이게 나의 영업 비밀인데. 21번 보세요. 21번은 법의 107조랑 신규칙 제59조입니다.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신규칙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좀 골치 아파. 21번에 보니까요. 분할 납부인데 5년짜리네. 그러니까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분할 납부는 아니고, 특정물품 수입 시의 분할 납부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녹색으로 미줄 쳐놓은 것 중에 있죠. 1번과 3번.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공립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본 적이 없을까요?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이거 EBS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입하는 물품인데도 분할 납부가 된대. 이거 재경불형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울 수는 없어. 왜냐면 얼마나 많은 그 수입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 가져와도 되고 저기 가져와도 되고. 근데 딱 봐서 느낌상 뭔가 교육, 복지, 의료 이쪽에서 보잖아요. 일단 된다고 보셔야 돼. 이걸 따로따로 외우라고 제가 강요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딱 봐도 이거 도와주고 싶고, 응? 응? 도와주고 싶고. 이게 지금 뭐 노는 게 아니잖아요. 케이블 TV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EBS에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뭔가 다 분할 납부 시켜주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법이 상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예. 2번이 답인데, 보세요. 기초 설비품 그랬죠. 이거 분할 납부의 특정품 수입 시 분할 납부의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기초 설비품, 공사용 재료, 뭐 그런 거예요. 건설공사에 쓰이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거 중요하다. 제가 얘기했죠.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 얘기하면서 제가 포크레인 얘기했죠. 포크레인. 응? 너무 리듬을 탔네 내가? 포크레인 3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이 얘기예요. 이거 꼭 아셔야 돼. 이 기초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 여기 나올 때는 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기 500이 이상이어야지. 아니 500만 원 미만이면 뭘 나눠내니. 500이 넘으니까 나눠내겠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4번에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직접 사용이라는 거 있죠. 뭔 뜻이에요? 생산 설비. 왜냐면 얘는 그냥 중소기업이 아니라 제조업체거든요. 공장 돌리고 있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말하는 직접 사용한다는 거는 생산 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에 라인 까는 거. 그걸 숫자로 뭐라고 그래? 846, 856, 856, 906. 848590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직접 사용이에요.
848590.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있냐면 관세율표 848590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그거랑 네? 그거랑 잠깐만. 요거랑 같이 갈 수 없어요. 보세요. 관세율표 부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 요거는 건설용 재료 공사용 장비에 쓰는 말이고 밑에 거는 중소기업 얘기거든요. 중소기업은 HS 코드 관세율표상 848590이어야 되고 요 위에 거 기초료품은 HS 코드가 부품 코드로 분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22번. 이건 쉬운 문제네요. 법제 12조, 시행령제 3조. 보관기간 문제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마다 이제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줬는데 못 받으면 너무 쓸쓸하죠. 그럼 받아야 돼. 근데 여기 보시니까 기억이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러면 제출일 맞지 않습니까? 제출이라는 말이 법에 있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법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고일 또는 자료 제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둬야 된다,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고일부터가 아니고 제출일부터가 아니라 여기에 이 말이 붙어 있다는 걸 꼭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이 가야지 완벽하게 되는 거지 단순하게 신고일부터 제출일부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얘기하는 보관기간은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라고. 뭔 뜻을 얘기하는 거냐면 법에서 표현하는 보관기간을 얘기하려면 길게 쓰든가 아니면 말든가. 앞에 그냥 중간에 이렇게 뚝 잘라 쓰는 말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없다고. 제출일부터 3년 그런 말이 없다고. 알았죠? 끝에까지 대통령을 정하는 기간까지 쓰면 모를까. 맞죠? 그러면 법률 문장이 겨우 되는 거예요. 저거를 갖다가 시행령의 표현대로 시행령의 표현과 바꿔 쓰면 안 돼. 시행령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표현해요. 신고 수일부터 몇 년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 수출은 3년이죠? 이 답은 니은 디귿 해가지고 답은 3번입니다. 법과 영의 표현을 구분을 잘 하시라고요. 예. 23번. 여행지 휴대폰 및 이산물품 등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야, 이거 뭐 다 시행규칙이냐? 네. 시행규칙 48조, 49조, 48조, 48조의 2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연구. 일단은 이 첫 줄은요. 첫 줄은 어떤 물품의 면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자 휴대폰입니까? 여행자 휴대폰입니까? 이산물품입니까? 승무원 휴대폰입니까? 여기 지금 여행자란 표현이 있잖아. 그치? 이거는 여행자 휴대폰의 면세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자 휴대폰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여행자 휴대폰은 아예 면세되는 것도 있고 일부 감면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행자가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연구를 반입하면 그때는 완전히 면제예요, 면제. 여기 뭐 이렇게 대충 경감이란 표현 나오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맞죠? 이거는 여행자 휴대폰 면세 기준이에요. 경감과 면제라는 단어를 대충 보시면 안 돼.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사실 2번은 조금 어려운데 일단 2번은요. 보세요.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 반입하는 취재용품은 어떤 면세 중에 하나예요? 이사물품이죠.
여기 이런 말 있잖아요. 상주. 이거는 항상 거주한다는 거잖아. 상주는 이거는 이상물품에 쓰는 말이에요. 이게 돼요. 되는데 여기도 여기 끊어봐야 되겠다. 되긴 되는데 해당 물품의 통과 명세서를 이거 뒤에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웬 통과 명세서? 어. 여기 이제 출국지가 아니라 반대말 입국지, 관할, 세관장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내용은 본 적이 없고 이 문제 쫄았어. 그럼 못 푸는데 막상 보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지금 외국 국적 기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어? 근데 웬 출국이니? 그러니까 아주 웃긴 오답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맞죠? 특별히 출국, 입국 이런 것들은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를 위해서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반대말로 바꾸면서. 입국이랑 출국이 뭔 상관이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야, 이거 중요해요. 반출 확인했는데 다시 들어왔대. 요거는요, 여러분, 면세 기준이 없어요. 비싸도 괜찮아.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 확인되면은 그냥 면세예요. 그래서 이 관세 면제 한도가 이런 경우에도 800이다. 아니에요. 처음 들어올 때만 800이지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 반출 확인하고 들어오는 건 800이 넘어가고 1500달러짜리여도 상관이 없어. 그렇죠? 요것도 아주 신경 써서 문제된 거고. 4번에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이 과세가격이 500만 원 이상인 상하. 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상하 하나만 하지 않고 보세요.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하. 이 상하가 여기 있네. 이렇게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 써는 거예요. 그건 제외한다. 그러니까 1년 이상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이 반입하는 물품은 원래 면세가 되는데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500만 원이 넘어가는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하와 이를 사용한 제품은 면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외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산물품 중에서 이 제외가 되는 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게 지금 이상물품이니까 상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승무원 휴대품은 50만 원 이상이면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하가 문제가 되는데 여행자 휴대품에는 이 규정 자체가 없어요. 맞죠? 24번 기억은 법제 사조이고 니은 디귿 리을은 시행령 1조의 2이네요. 예.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기억번은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시니까 부가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맞네요. 그죠? 근데 이거랑 이 디귿번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디귿번은 0이에요. 0. 이 법과 0에서 좀 다른데 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종류만 얘기하는데 시행령에서는 특별히 이런 걸 얘기해요.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세무서로 넘기는 것 중에서 이 9개 세금을 다 넘기는 게 아니라 7개만 넘길 수 있고 2개는 못 넘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좀 어려운 건데 담배 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이 리스트에 없어요. 여기 디귿번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는 여러분이 이거 시행령 1조의 2 요걸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아마도 시행령 1조의 2의 1항일 것 같아요. 1항에. 여기 보시면은 법제사조 1항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9개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7개만 요 시행령에 언급이 되고 2개는 빠져 있어요. 이게 빠져 있는 게 이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서 이렇게 써는 거예요. 담배 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빠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7개가 세무서장에게 7개를 세무서장에게 넘길 수 있다. 보통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세관장과 세무서장이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자리바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관세납 정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아니, 관세청납정리위원회는 세관 건데 이거를 어디 감히 세무서장이 이거를 통제를 하니? 이 말재가 너무 웃긴 거예요. 세관장이 이 위원을 열어가지고 넘길까 말까 뭐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장에게 넘기고 알려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짱 옆에 바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런 의미로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관세법은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거기 단어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왜 얘가 이 단어와 같이 나오지? 특별히 이 관세법 정리위원회랑 세무서장이 같이 나오는 건 진짜 웃긴 얘기잖아요. 이런 웃긴 오답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이제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25번. 국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은 여기 써보세요. 이것도 영법이네. 그치? 네, 보겠습니다. 어, 국장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업무 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이 되면 재경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된대요. 누가? 여기에는 이제 관성만 나왔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한 명 더 들어가요. 항구나 공항이 제 역할을 못할 것 같으면 재경부 장관한테 아우 알려준다는 거예요. 맞죠? 관성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리고 여기 또 나오네. 10일. 이게 그거예요. 10일 다음 날. 이게 항해 하역 허가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건 국장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 허가거든요. 10일 다음 날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요 4월에 보니까 이게 항구가 나왔는데 항구는 오션이니까 다 오자가 들어가요. 5천 맞네요. 그리고 50회 맞고. 이게 다 맞아. 우리는 이 숫자들을 외우고 있었는데 다 맞아. 그런데 지난번 한번 허를 찌른 문제가 국제무역선 이거를 틀리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외우기를 항구, 항무, 국제무 뭐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앞에다가 또 이제 관성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보세요. 관성장이 이 5,000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 항구를 국장으로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국장 지정은 누가 해요? 국장 지정은 누가 한다고 배운 적이 없어. 이렇게 외웠죠. 국장은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거죠. 과성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만약에 과성장이 하거나 세관장이 한다고 했다면 제가 이미 알려드렸을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고. 근데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질문. 이 국장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통령령의 국장 지정의 요건이 몇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요건은 뭐예요? 항상 입출항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 통로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그리고 항구나 공항에 이거 숫자 나오는 거. 그죠? 굳이 말하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항상 입출항 이거는요. 항상 입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조건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조건이고 이것도 조건이라고. 플러스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 통로라는 조건도 있어야지 드디어 국장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겨우 두 가지 정도 언급했다고 지정해야 된다? 틀리다고 한 거예요. 요건은 세 가지인데 두 가지 만족했다고 지정해야 된다고? 안 된다는 거죠. 관성정도 틀린 거지만은 이 말도 틀린 거예요. 어차피 틀린 거니까 뒤쪽에 그냥 막 해놓은 거예요. 네 번째, 운영자가 해야 될 게 있고 장관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요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운영자는
시설이 만약에 망가지거나 그러면 시도각이 개선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장관이 명령합니다. 야, 너 뭐하니? 고쳐라. 시설 뭐 녹슬고 있다. 고쳐라. 항구 다 무너진다. 뭐 이러면서. 여기는 지금 맞는 말로 나왔지만은 제 예상에 요거 바뀌어요. 요거. 분명하죠. 뭐 관성장으로 바뀌겠지. 그죠? 이건 이제 장관이 명령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어려웠네. 그죠?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 시험에서 이제 제일 계속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9급이든 7급이든 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쭉 했는데 요 시험 문제가 거의 뭐 피크에 피크, 거의 정점을 찍은 그런 문제. 그러니까 오늘 시험 문제 푼 거에 대해서 지금 같은 표정을 계속 유지하지 말라고. 알았죠? 응? 안 좋아. 이게 지금 실망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알았죠? 가장 최근 시험이니까. 알았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한 80점은 받았나? 80점 받으면은 만점 될 거예요. 이 정도. 예, 제가 보기에는 70점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예, 근데 더 말 안 할게요. 말 안 할게요. 말 안 할게요. 응? 그래. 이제 명절 잘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